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식품 마케팅 포장과 역할에 관련하여 강의를 맡게 된 한국의 아이콘 마케팅 연구소 김대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마케팅 컨설팅 사업을 주로 하고는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포장의 사회 경제성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국 포장 산업과 농식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 비교를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술이 아무리 앞서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캄보디아에 가지고 가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적용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4가지 경제 지표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구 수입니다. 한국은 5천만이 조금 넘고 캄보디아는 1,600만 명 수준이라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비해 약 3배 정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토 면적을 보면 캄보디아가 18만 평방킬로미터로 한국의 1.8배, 대략 2배 정도 큽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작은 면적에서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넓은 땅에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훨씬 더 넓고 쾌적한 인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반면 경제적 조건에서 보면 한국의 GDP가 1조 7천억 달러에 가까이 되고 캄보디아는 300억 달러 수준에 못 미칩니다. 양국 간의 경제 수준 차이는 매우 큽니다. 1인당 GDP를 보면 한국은 3만 달러, 캄보디아는 2천 달러 내외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농식품 포장 산업이 경제 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적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앞선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경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아시아 국가와 중국의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RPC라고 하는 미국 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쌀 가공 공장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현장에 가보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하였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도입하거나 벤치마킹할 때 현장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토 면적은 상품을 보호하는 포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가 한국보다 넓으니 더 많이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포장 방법이 한국보다 더 정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보다 더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운송하는 데 충격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포장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좋은 기술이 캄보디아에서 항상 좋은 기술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비해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더 덥고 덜 추운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여름에는 냉장, 즉 차게 하는 포장과 겨울에는 보온해야 하는 이런 기술이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기술의 차이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벤치마킹하는 대상으로서 한국의 포장을, 한국의 식품 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장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목적과 기능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장의 목적은 적절한 재료나 용기 등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의 수송과 보관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상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제품의 원료를 공급해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단계에 걸쳐 외부 요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충격, 외부적인 온도 변화,
진화를 차단하는 것 등입니다. 특히 농산물이라고 하면 외부의 충격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살아 숨쉬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생리적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숨쉬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생장을 하기 때문에 수확되고 나면 점차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전자제품이나 첨단 기기보다 더 포장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농산물은 첨단 기기보다 더 포장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휴대폰이 농산물보다 더 비쌉니다.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하는 휴대폰과 1만 원 정도 하는 채소가 포장에 있어서는 어쩌면 100만 원 하는 휴대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초기에서는 수송과 관련하여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레나 마차뿐이고 그 위에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되고 물량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이동수단에 최대한 많은 양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잇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상품을 보다 잘 적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물류 표준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 표준 물류 시스템에 적합한 포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포장을 통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도 포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포장이나 포장 디자인 형태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장의 목적과 기능을 정리하면 포장은 본질적으로 상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포장은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하고 제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취급의 편의성, 차에 싣거나 들어 올리거나 하는 것이 어렵거나 포장재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든가 제품을 깨트릴 위험이 있다면 이것은 취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품을 보호하면서 편리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포장의 표면은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상품보다 외형, 즉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상품보다 먼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은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제품을 판촉할 수 있는 판촉 기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호성, 취급의 편의성, 상품의 판촉성 등을 3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제품의 포장 비용이 2,000원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대부분 제품을 보호하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포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제품을 보호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 뭐냐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에 있어서 경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성입니다. 제품은 매우 깨끗하고 농약이나 독성이 없는데 포장재에 독성이 있거나 농약 성분이 묻어 있다면 이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제품,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의 3대 기능에 더해 포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 제품을 품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성을 포함하는데 이를 합하여 5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장의 출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의 선택 방법은 각 국가나 사회의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포장재의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지역 사회의 부존 자원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000원짜리 제품에 2,000원짜리 포장을 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식품이나 농산물을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싸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포장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포장재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것 중 하나가 나무와 볏짚입니다. 한국은 전국토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이 쌀입니다. 즉 벼입니다. 캄보디아와 다른 형태의 자포니카 타입 이 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벼에서 나오는 볏짚, 탈곡하고 남은 왕겨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달걀 포장에 있어서는 볏짚을 활용해서 바구니를 만들고 볏짚을 꼬아 새끼라고 하는 긴 노끈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포장재로 하여 상품을 묶고 바구니에 담는 이런 용기가 가장 흔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과거에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볏짚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흔한 자원을 이용하여 가장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포장하였던 것입니다. 또 사과를 포장할 때에도 15kg 나무 상자에 담습니다. 직업과정에서 흔들리기나 사과가 서로 부딪혀 상처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과 상자에 벼 결을 넣었습니다. 탈곡하고 남은 벼 껍질을 넣어서 완충제로 사용하여 이런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면 더운 지방에서는 야자수 잎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제품을 싸서 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흔한 가격이 싼 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장 재료는 그렇고요. 포장 방법은 상품의 종류와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재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값싼 포장지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비싼 포장재를 써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포장재가 상품에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품의 파손 가능성, 부패 위험 정도, 제품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특성에 맞게 어떤 포장재와 어떤 포장 방법이 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포장 방법에 따라 포장 재료도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포장 기술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형태, 상품의 가치에 주로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지갑에 5,000원 밖에 없는데 1만 원짜리 상품을 사기 어렵습니다. 이 상품의 포장 비용이 높으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기꺼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될 때 그 포장 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 하는 제품의 포장을 2,000원짜리 포장으로 하여 1만 2천 원에 판매했을 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소비 수준이 낮다면 포장이 안 된 1만 원짜리 제품을 주로 구매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다면 2,000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신선하거나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한 제품과 포장재의 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지불되는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포장 기술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 지불 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높은 가치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을 보호하는 포장 비용이 더 들더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값싸고 좋은 포장재와 기술보다 비싼 포장재와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포장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포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농산업과 포장산업을 벤치마킹함에 있어서 현실적 고민의 영역과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생산 역량입니다. 포장은 기본적으로 제품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고 활동입니다. 그래서 포장 가능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이 생산 기술에는 종자,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망라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포장 분야로 한정하기 때문에 어떤 포장 가능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런 역량이 있는가? 포장 가능한 상품을 한국의 사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크기가 제일 좋은 것을 통상 350g에서 450g으로 보는데 350g의 사과만 생산되면 그것을 똑같이 담으면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100g, 200g, 350g, 500g 등 제각각으로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끌어 모아서 담는다면 바구니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기, 무게, 당도별로 구분하여 담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품질적 특성으로 균일한 상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갖추어져 있을 때 포장이 보다 효과적이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을 마케팅에서 상품화한다고 하는데 상품화하는 방법들이 개선되면 등급별로, 품질별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포장을 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장을 크기별로, 등급, 당도별로, 색깔별로, 길이별로 구분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표준 생산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생산 이후에 수확 후 관리 기술 수준입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밭에서 수확하고 판매되기 전까지 모아놓은 상태를 어떻게 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장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생산은 잘했는데 수확해서 포장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까지 이 품질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가 볼 때는 시들은 부패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확 후 관리 기술은 생산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조금 시원한 곳에 저장한다든가 물을 뿌려서 신선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거래의 관행입니다. 이 거래의 관행은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나 도매상, 유통업자들이 농산물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단위로 킬로그램 등 무게 단위로 살 것이냐, 몇 박스로 하는 부피 단위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 방법에서 경매를 한다면 일단 제품의 형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제품의 품질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고 포장이 덜 중요합니다. 구매하여 자신들이 다시 재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작은 단위의 포장을 원치 않고 큰 포장, 즉 100kg라든지 큰 포장을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지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중간 이윤만 붙여서 판매하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유통업자라면 생산지에서 한 번 포장된 것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포장에 있어서 거래 등급입니다. 나는 푸놈펜에 있는 아주 상류층 고급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판매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품목만 등급을 별도로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품질의 등급을 거래하고 포장도 고급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포장을 보다 고급스럽게 하고 한두 개씩 낱개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또 대량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낱개 포장보다 10kg 등 보다 큰 단위로 거래하게 됩니다. 또 부피 단위냐 무게 단위냐에 따라 포장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관행에 따라 포장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안에 들어갈 제품의 단위나 규격을 통일하면 포장의 횟수,
포장의 방법이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포장의 횟수나 방법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포장에 필요한 인건비나 재료비가 더 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정부가 농산물 표준 규격, 수산물 표준 규격, 축산물 표준 규격 등과 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포장 규격이나 등급으로 거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캄보디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제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물류 기반입니다. 과거에는 포장과 물류는 연관성이 약했습니다. 내가 대충 필요한 것을 포장해 놓으면 사람들이 들고 가거나 아니면 적당한 수레 등에 담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거래되는 최근에는 운송수단과 포장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포장 단위를 트럭에 싣는데 화물칸 사이즈가 커서 화물칸에 싣지 못하게 되거나 반대로 좀 더 적다면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실리게 되어 공간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한번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많이 싣는 것은 물류 최적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적재 효율을 고려하기 위해서 파레트라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캄보디아에서도 파레트가 있을 것이고 파레트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파레트 물류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을 보면 한국과 아시아 쪽에서는 T11 파레트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11은 가로 세로 1100cm, 1100cm 정사각형입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은 직사각형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800 곱하기 1200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맞게끔 화물칸이 맞추어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화물칸에 맞추어서 팔레트 사이즈가 정해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100 곱하기 1100 팔레트 하나에 들어가는 운송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개를 나란히 하는 운송수단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도로의 폭도 달라지고 차량의 규격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것을 물류표준 규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면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포장은 기본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캄보디아의 이 칸달이나 타카에오 등 농산물 생산지에서 수도인 푸놈펜까지 이동할 때 아주 잘 닦인 도로가 있다면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고, 도로가 없다면 10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장은 도로가 없거나 도로가 불편할수록 더 중요하고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또 비가 내리는 우기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냐에 따라서 비에 노출되거나 햇볕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포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농산물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SOC로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포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입니다.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 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패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소비 패턴은 식습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예전에는 4인 가족 중심이었고 주로 집에서 조리하여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1명이 아니면 2명이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나가서 사 먹거나 또는 집에서 먹더라도 밀키트라는 간편 조리 식품을 사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장재의 종류와 포장 규격, 포장 단위가 더욱 다양화되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먹기 좋게 말이지요.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아마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업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조리하는 시간을 절감하고 또 위생적이며 집에서 조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캄보디아의 식생활이나 이러한 변화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드립니다. 가구당 구성과 소득, 아무리 좋은 품질도 소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포장이 결정되어집니다. 고급품을 먹는 사람은 그것에 맞게 고급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또 가구원 수가 많으면 대용량 포장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포함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농산물 표준 규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농산물 표준 규격 이외에 수산물, 축산물의 표준 규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산물 표준 규격은 농산물을 통일된 기준으로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크기, 등급 규격, 포장 규격 등을 정부가 정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무게, 직경, 길이 등을 기준으로 대략 5에서 10단계로 구분합니다. 품목마다 각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5에서 10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등급 규격도 상품의 고르기, 색택, 신선도 등에 따라 특, 상, 보통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포장 규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물류 표준화를 위해서 수송의 편리성, 포장재의 폐기물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재도 나중에 버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포장 규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보신 것처럼 포장의 기능이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판촉성입니다. 판촉성에 관해서는 정확히 꼭 기재해야 될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포장재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크기, 등급, 포장 규격 등을 정부가 정하는 표준 규격대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표준 규격품이라고 문구를 포장재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품목, 생산지, 품종 등을 표시하고 등급은 특, 상, 보통 등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에 대한 전화번호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표시함에 있어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권장 표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표시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당도가 몇 브릭스인지 또 매운맛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 소비자들에게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품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표준규격 제도에 의해 포장화되어 거래되는 비중은 전체 농산물의 약 93% 수준입니다.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사과, 배, 복숭아 등 한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과일은 규격 포장 단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규격 포장 제도에 적용을 받아서 이것에 따라 출하는 비율이 규격 출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85% 정도로 표준 규격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표준 규격은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물류와 유통에 편리하도록 일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은 국가 전체의 유통 효율을 높이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포장에 대한 오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의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포장에 대한 편견과 착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설명드리는 예시가 캄보디아와 한국의 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잘못 전달될 수 있는데 이것은 번역하거나 통역해 주시는 분의 몫으로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이 편한 신발보다 키가 커 보이는 굽 높은 신발이 더 좋은 신발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포장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발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패션 산업이 발전하면서 발을 편하게 하는 운동화보다 사람의 키를 커 보이게 한다든가 날씬해 보이게 하는 굽 높은 하이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굽이 높으면 높을수록 걷기가 불편하죠.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발가락 등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한 신발보다 굽 높은 하이힐이 좋은 포장인가요? 아니겠죠. 키가 보인다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이지 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포장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팥빵에 팥이 들어있지 않아도 팥빵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포장의 핵심은 상품의 특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만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면 알맹이가 없어도 좋은 포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품의 본질과 벗어나는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포장 방법을 쓰는 것은 올바른 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아름다운 쓰레기는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화려한 디자인과 가대 포장, 과도한 포장 횟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품화 초기 단계에는 과대 포장이나 과잉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주어서 구매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비용이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집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농산물 상품화가 활성화되면서 포장 디자인들이 상품에 대한 고려보다 이쁘게 디자인하는 예술품을 만드는 포장으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점점 그런 부담이 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서 포장이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소비지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과대 포장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을 받게 되면 포장재를 버리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포장이 곧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냥 버려지는 포장일 뿐이라고 인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점에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포장만 잘하면 모든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입니다. 포장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포장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지 포장재나 포장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소비자들은 상품의 포장재나 포장 방법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포장도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상품도 모든 소비자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목표 시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세분 시장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은 항상 제품의 종속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포장 디자인은 상품을 꾸미는 데코레이션 작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포장 디자이너들은 포장을 꾸미는 작업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포장은 상품을 보호하고 직업의 편의성을 중시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관점에서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것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화려한 디자인이 포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장의 역할을 상실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디자인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적 식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포장은 친환경적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보겠습니다. 아마 캄보디아에서도 유기농 방식으로 오게닉이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농산물이라면 이것이 당연히 포장도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 포장, 오게닉 포장은 일반 농산물 포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유기농의 포장이 유기농이 아니었어 유기농 산물의 상품성을 저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꽃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조할 때 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꽃감을 나무 상자에 담습니다. 나무 상자는 합판이라고 해서 합성 목재 상자에 담는데 이 상자에 꽃감을 올리면 꽃감의 즙이 나무 상자의 바닥에 투영됩니다. 꽃감의 즙이 나무 상자에 베이는 것입니다. 나무 상자 바닥의 즙은 베인 이 나무 상자의 성분은 꽃감으로 올라옵니다. 과연 이 나무 상자 바닥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가? 대부분 다 소독을 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된 것은 친환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것은, 즉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은 보다 친환경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이렇게 원료가 친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이나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하는 것도 친환경 포장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 농식품 포장은 튼튼하고 견고할수록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장은 생산에서 소비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가 받기 전까지 튼튼해야 합니다. 안 부서지고 흠집이 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너무 튼튼해서 해체하기 어렵거나 뜯기 어렵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생산자는 안 파손되는 게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 소비자는 쉽게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료수, 피클 같은 병에 담긴 것을 받았을 때 이런 것이 꽉 잠겨서 열리지 않으면 안전하겠죠. 캔 음료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 잘 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열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튼튼한 포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튼튼하고 견고한 포장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포장이 잘 해치될 수 있는 것이 좋은 포장입니다. 그러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숙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정보를 담는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지 의문이 듭니다. 과다하게 많은 정보를 담는 포장 디자인, 포장 상자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는가 반면 원치 않은 정보도 있습니다. 또 식품 유통상 어느 국가나 식품 유통에 관해 표시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식품 가공품이든 농산물이든 그런 표시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 이것은 과도하게 작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은 은근히 크게 강조합니다. 브랜드적 관점에서, 홍보의 관점에서 그러한 소비자들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식품이나 식품의 가공품 등 특히 포장지 등에 표시하는 표시사항에 대해 글자 크기까지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숨기고 작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는 것,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장의 기초 정보, 기초 지식, 포장의 목적과 포장을 왜 하는지, 포장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포장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